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시죠? 네. 우리 책은 352페이지를 가겠습니다. 2권 가져오셨죠? 네. 자, 5편으로 넘어왔습니다. 투자론에서는 6, 7문제 묻습니다. 공부 분량도 많고요. 난이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 공부한 내용은 좀 다른 내용으로 공부하실 거예요. 부동산 투자론에서 주로 물은 내용은 투자 분석입니다.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투자 분석이니까 다시 표현을 바꾸자면 투자의 타당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분석하는 타당성 분석이 대다수 시험 내용입니다. 그럼 기본 틀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대학 부근에 원룸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원룸의 가격은 100억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이만큼의 자금이 필요하죠? 예, 자금 조달도 기본 과정입니다. 자, 이 중에 40억은 여러분으로, 자, 여러분 돈을 지분 투자액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본이다 쓰라고 지분 투자액이라고 쓸 거고요. 그럼 나머지 60억은 은행에서 빌려오겠습니다. 빌려온 거니까 차입금 하면 되고, 다른 표현 쓰면 타인 자본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다시 또 저당 투자액이라고 합니다. 그럼 빌려온 돈은 일정한 대가는 지불해야 되죠. 레이트 이자율 10% 감안하고요. 융자를 받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또 기본 가정입니다.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다고 합시다. 대출 원금을 만기 때 한꺼번에 갚는다는 얘기는 그럼 중간에 이자는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자 내는 기간은 뭐라 그래? 거치 기간. 그럼 60억이 10%면 얼마입니까? 6억 정도는 부담하는 거 감안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40억, 60억 합하면 총 투자 금액 얼마입니까? 100억 원이잖아요. 그럼 100억 원으로 부동산 매입하면 부동산 가격도 100억이죠. 그렇습니까? 이게 뻔한 걸 왜 물으냐면 부동산 가격 이퀄 총 투자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부동산 가격이 100억이라고 나와 있으면 총 투자액이 얼마다? 100억이다. 반대로 총 투자 금액이 100억이라고 나와 있으면 가격도 100억이라고 알고 하시면 문제 푸는 겁니다. 이렇게 용어 정의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00억을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투자의 개념은 일정한 기간 동안 임대한다고 합니다. 임대를 운영이라고 쓴 거고요. 이제 전형적인 보유 기간이라 해서 5년 동안 임대한다고 합니다. 그럼 임대가 잘 되면 부동산 가격도 오를 수 있죠. 자, 5년 말에 투자 기간 말에 처분한다고 합니다. 그럼 운영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은 임대료 수입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거 팔아먹었으니까 부동산의 매각대금입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그럼 시험에 쓰는 표현으로 임대료 수입은 보유 기간 동안의 소득 이득이다라고 표현하고요. 매각대금은 양도 차익, 시세 차익이니까 자본 이득이라고 합니다. 용어 바꿔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임대료 수입을 뭐라고 쓰고요? 소득 이득, 매각대금을 자본 이득. 그럼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라고 하면 토지는 소멸하지 않죠. 영속성, 건물은 수명이 길다. 내구성의 특징이 있으므로 타인에게 빌려주고 무엇을 획득할 수 있다. 소득 이득, 임대료 수입을 획득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식은 타인에게 빌려주고 임대료 수입이 됩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 영속성 때문에 장기 투자를 통해서 보유 기간 동안의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획득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할 게 있습니다. 100억이라는 자금을 투자했던 이유는 뭘 얻기 위해서? 임대료 수익과 매각대금을 얻기 위해 하신 거죠. 그렇습니까? 그럼 이 예상했던 수익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에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위험이 존재하니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만 투자가 가능하겠죠. 그렇습니까? 항상 우리는 선택의 과정이 있습니다. 임대료 수익과 매각대금을 얻고자 100억을 투자하는 순간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는 하늘로 날아가 버린 거죠. 그렇습니까? 그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100억 투자한 순간 이자가 날아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정도는 수익이 보장이 돼야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죠. 이 포기한 대가를
투자의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잠시 정리할 거니까 그 기회비용이 충족될 때 부동산 투자가 유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비교 좀 하고 갈게요. 주식에 투자하면 뭐 받는다 그럽니까? 기업들이 운용 실적에 따라서 배당 주죠. 주식도 역시 매매 차익은 가능합니다. 상장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채권에 투자하면 뭐 받는다 그러죠? 고정적인 이자 받습니다. 채권도 역시 매매 차익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채권은 보유 기간에 뭐 받고요? 이자. 주식은 뭐라고 쓰고요? 배당. 부동산은 뭐라고 한다? 임대료 수입, 소득이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부동산, 주식, 회사채의 경우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다시 표현 바꿔서 뭐가 존재한다?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위험자산이라고 쓰고요.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 정기예금이 전혀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이상, 금융기관이 부도나지 않은 이상 원금 이자를 받죠. 그럼 이 두 가지 개념은 무위험 자산이라고 합니다. 용어 구분하셔야 돼요. 국채나 정기예금 뭐라고 한다? 무위험 자산이라고 표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은 뭐라고 있고요? 위험 자산이다.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는 이렇게 수익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랬죠. 투자하면 뭐가 날아갔다가 정기예금 직전 정도 충족이 돼야 투자가 가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책부터 확인할게요. 왼쪽에 보조단 보겠습니다. 보조단 용어부터 확인할게요. 투자 유형에는 실물 투자와 재무 투자가 있는데 부동산은 실물이죠. 그렇습니까? 실물 투자라고 쓰고 주식이나 채권 투자는 재무적 투자라고 합니다. 용어 구분하고요. 그 아래 내려가시게 되면 쭉쭉 기술이 되어 있어요. 주식 투자, 채권 투자, 부동산은 임대료와 무엇이다? 매각대금을 획득할 수 있다. 맨 끝에 보시게 되면 용어가 나옵니다. 기회비용이 있죠. 시험장에 그것이 뭐냐고 묻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포기한 대가를 우리는 투자에 뭐라고 한다?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니까 용어는 잘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본단으로 오시게 되면 동그라미 1번 투자의 개념으로 갑니다. 맨 위로 올라가세요. 자, 동그라미 1번 장래의 수익이라는 것은 항상 뭘 내포하고 있다? 위험 동그라미. 그러니까 수익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그 줄에 불확실성이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 이퀄 무엇이다? 불확실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게 가만히 돼야 될 거니까 네 번째 줄로 갑니다. 밑줄로 갈게요. 투자에는 그래서 예상했던 기대 수익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 그걸 위험이라고 쓰는 겁니다. 위험이 수반되는 거니까 자, 이에 일정한 대가를 요구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읽으신 지문이 기회비용이 충족돼야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표현을 풀어 쓴 겁니다. 그럼 동그라미 2번 가서요. 이미 물어본 표현인 거니까 영속성, 내구성의 특징이 있으므로 부동산은 다음 줄에 소득이득, 임대료 수입과 그 다음 줄에 투자기간 말에 팔아서 얻는 매각대금, 자본이득을 획득할 수 있다. 그건 기본 지문입니다. 자, 내려가시면 박스 안에 들어갈게요. 부동산 직접 투자라고 돼 있지요. 용어도 구분하고요. 직접 투자라는 얘기는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일정 기간 운영 처분하는 개념이고요. 그러면 간접 투자는 뭐겠습니까? 주식이나 채권 투자를 간접 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험 준비를 떠나서 상식이 됩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액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땅 사서 건물 올리고 임대 이거 한다는 얘기고요. 그럼 간접 투자는 뭐다? 주식이나 채권 투자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용어 좀 구분하시기입니다. 1번 갑니다. 그래서 소득이득 전형적인 보유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보유기간 몇 년? 5년. 5년 단위 아셔야 됩니다. 5년 동안에 임대료 수입을 뭐라고 썼고 소득이득. 그럼 2번 항목에 투자기간 말에 팔아먹으면 매각대금이죠. 시세차익, 양도차익을 뭐라고 쓴다? 자본이득이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용어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투자의 기회비용 이퀄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 별표하겠습니다. 절대적인 용어는 이제 정리하러 갑니다. 자,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이제 투자론에서 이제 여러 분야에 영향을 줍니다. 기본 표현 정리할게요. 자, 요구 수익률을 액면 그대로 쓰면 투자자에게 요구되는 수익률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뭐가 존재한다 그랬죠? 자, 위험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위험이 존재할 때 최소한
달성이 되어야 할 필수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쓰실 건 없어요. 자,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표현은 수익률로 되어 있는데요. 결론부터 내리면 성격은 비용입니다. 투자의 기회비용이다라고 쓰고 혹은 투자의 자본비용이라고 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표현만 수익률이고 개념은 무엇이다 얘기. 그럼 이게 커진다는 얘기 좋은 건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기예금이자는 나와야 되는 거죠. 부동산에 투자하는 순간 정기예금이자는 한도로 날아갔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기예금이 3%라고 하면 그 정도는 충족이 돼야 부동산 투자가 가능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3%만 되면 투자하시겠습니까?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뭐가 존재하는 거니까. 위험. 그럼 위험에 대한 보상도 뒤따라와야 투자가 가능하게. 두 가지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용어 정의했던 것처럼 국채나 정기예금은 뭐라고 표현한다? 무위험 자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무위험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자라는 말을 생략을 해버리면 읽어보세요. 뭐라고 읽어요? 무위험률이면 예를 들면 3% 정도는 기본적으로 충족이 돼야 되고 여기다가 투자에는 위험이 존재하니 위험에 대한 보상을 위험 할증률이라고 씁니다. 혹은 위험 보상률 혹은 위험 대가율, 위험 프리미엄 이렇게 출제한 적도 있습니다. 이건 뭐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가령 이게 2%라고 하면 두 개 한번 더 해볼까요? 얼마입니까? 5%다. 연 5% 정도는 충족이 되어야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피셔라는 학자는 여기다가 인플레이션까지 반영합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인플레가 뭔지 묻지는 않더라도요.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니까 거꾸로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죠. 임대수익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그것도 뭐다 위험이 된다라고 해서 인플레까지 반영을 합니다. 그럼 이게 가령 1%라고 하면 전부 다 해보겠습니다. 매번 얼마인데요? 6%다. 그럼 6% 의미가 뭡니까? 6%의 의미는 뭐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투자를 통해서 6 이상 나오지 않으면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고 계신 이 등식 수식을 피셔라는 학자가 만들었다고 해서 피셔 방정식이라고 합니다만 피셔 방정식이 뭐냐고 묻지는 않고요. 그렇게 묻지는 않더라도 이 요구 수익률의 개념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충족이 돼야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 자,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 할증률 예상 인플레이션이다. 자, 작년 시험 지금 2개 나왔어요.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이 낮아지는 요인이 된다. 이게 뻔한 질문 아닙니까? 무위험률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도 뭐한다? 높아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물어봤던 표현은 투자에 대한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도 아울러 상승한다. 그렇죠? 그럼 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비용이 커지는 거니까 투자할 가능성은 낮아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위험률의 성격을 정의하면 정기예금은 가입하고 시간만 흘려보내면 되죠. 1년이라는 시간만 흘려보내면 1년 뒤에 원금 이자가 돌아오죠. 그렇습니까? 그럼 그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순간 시간의 기다림을 포기한 결과가 된 거죠. 그렇습니까? 그 말씀 이해를 하셔야 돼. 정기예금은 가입하고 1년만 시간 흘려보내면 원금 이자가 돌아오죠. 근데 그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순간 시간의 기다림을 날려버린 거니까 학자들이 이제 이 무위험률을 이와 같이 시간에 대한 비용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얘는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위험이란 말이 보이죠. 얘는 위험에 대한 비용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자, 요구 수익률에는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습니까? 바꿔 쓰면 안 돼요. 시간에 대한 비용은 뭐라고 쓰고 무위험률, 위험에 대한 비용은 위험, 할증률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국채 이자율이나 정기예금 이자율입니다. 그럼 더 구체화해버리면 이자율이라는 얘기니까요. 그럼 이자율은 의미가 뭡니까? 이자율이 뭡니까? 하면 돈의 가치입니다. 돈의 가격 가치를 이자율을 한단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쓴 이유가 있죠. 그러면 자, 가격은 무엇과 무엇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얘는 고정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금 시장의 동향에 따라 변한다. 따라서 일반 경제 상황과 관련이 있다. OX. 당근 그자 고정적이 아니고 변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위험률, 이자율의 결정은 시장에 맡겨두지 않죠. 자원의 배분을 시장에 맡겨두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할 수 있다. 누가 개입한다? 정부가 한 달에 한 번씩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정책금리에 따라서도 무위험률은 변할 수가 있다라고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뒤에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위험에 대한 보상 정도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다르다라고 합니다. 학계론 기본 지문이다 그랬죠. 동일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투자자 유형 중에는 공격적 투자자가 있고 보수적 투자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극히 저위험 저수익 투자자는 선호하는 태도를 보수적이라고 쓰고요. 이왕 할 거 한번 야무지게 하고 말아먹고 말자 이러신 분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공격적이다.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보상 정도가 달라진다. 그렇다면 요구 수익률 또한 투자자마다 달라지겠다.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일 문제로 묻지는 않더라도 두 줄 정도는 자꾸 물어보고 있는 것이니까 개념 정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표현만 수익률인데 뭐다? 비용이다. 커지는 말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럼 차후에 투자를 통해서 예상되는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이라고 공부를 하실 건데 그럼 가령 기대 수익률이 연 10%이면 이 자체로 투자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괜히 공부한 게 아니죠. 여기에 충족되면 한다 그랬잖아요. 항상 요구와 비교합니다. 그럼 요구 수익률이 6%라고 하면 뭐가 더 큽니까? 기대가 더 크죠. 이러면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작년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뭐라고 물어보냐면 요구 수익률이 기대보다 크면 투자 채택 요건이 된다. 뭐가 더 커야 된다? 기대가. 그러니까 괜히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충족돼야 부동산 투자가 유발될 수 있다. 잊지 마세요. 3교시 가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수익률의 개념이 등장하면 무엇과 비교한다? 요구하고 비교해서 기대가 더 크면, 즉 요구보다 더 크면 투자를 채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책 확인하겠습니다. 352페이지 가서요. 자, 요구 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위험 동그라미 치고요. 맨 밑에 위험으로 인해서 자본을 투자하기 위해 충족이 되어야 할 최소한의 필수 수익률이다. 자, 바꿔 쓰면 해당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포기해야 되는 대체 투자 대안의 수익률이라는 점에서 요구 수익률은 뭐라고 써놨죠? 자본의 기회비용.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그럼 올라가서 다음 페이지 가서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 회색 박스가 있죠. 그 수식을 피셔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개념은 중요합니다. 그럼 읽어볼게요.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비용 무엇이다? 무위험률과 위험에 대한 비용 위험, 할증률, 예상, 인플레이션의 구성이 되더라. 전부 한번 더 해보세요. 3, 2, 1 몇 프로예요? 6% 의미가 뭐다? 자꾸 묻잖아요. 적어도 그 정도 이상은 되어야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의미를 알고 가는 겁니다. 자, 위에 올라가서 질문 봐드릴게요. 두 번째 줄, 2번의 두 번째 줄. 시간에 대한 비용은 뭐라고 쓰고요? 무위험률. 다음 줄에 위험에 대한 비용은 위험 할증률이라는 얘기입니다. 박스 밑에 내려와서 동그라미 3번 무위험률의 개념. 기억 예를 들면 정기예금 이자율과 뭐다? 국채이자율. 밑줄로 가시고요. 걔들은 사실상 위험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위험자산과 구별하고자 세 번째 줄에 가세요. 세 번째 줄에 가면 중간만큼 뭐라고 써져 있어요? 무위험 자산이라고 합니다. 용어 구분하시고요. 그럼 동그라미 니은 그리고 이자율이 개념인데 이자율은 두 번째 줄 자금 시장의 수요와 공급 그 동향에 따라 뭐한다? 달라진다.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정자가 아니다. 그래서 일반 경제 상황과 관련이 있더라.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다음 줄에 무위험률은 정책금리에 따라서도 변할 수가 있더라. 그게 작년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책금리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무위험률이 높아지죠. 높아지면 요구 수익률 또한 뭐한다? 높아진다. 그러면 투자할 가능성은 낮아지더라는 얘기입니다. 4번은 별표 가시고요. 가장 많이 물어본 거니까요.
위험 할증률 괄호 안에 보시면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되어 있죠. 혹은 뭐 대가율 보상률이라고 쓰고 다음 줄에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보상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줄 요구 수익률 또한 투자자마다 뭐한다? 달라지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동그라미 요번 왜 공부했습니까? 파란색 글씨. 결국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충족될 때 부동산 투자는 유발될 수가 있더라는 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때 나중에 많이 활용이 될 거니까 잘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오른쪽 갑시다. 기출지문 점검하기 가시면 2번 지문입니다. 넘기지 말고요. 넘기지 말고. 2번 지문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찾았어요? 예,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서 아울러 뭐한다? 상승한다. 요구 수익률은 위험이 증대되면서 아울러 뭐한다? 상승한다. 상승한다는 얘기는 좋은 게 아니라 그랬어요. 비용이 커지니까 투자할 가능성은 낮아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시험은요. 이거 전부 더하면 이게 얼마냐고 계산 문제도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안 물어요. 그러니까 이건 산수내면 다 맞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하고 오는 거니까 표현은 수익률인데 개념은 무엇이다? 비용 개념인 거니까 비용이 커지면 좋은 게 아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넘겨서 이제 책을 한 장을 넘기시면 2절로 갑니다. 투자를 통한 현금 흐름 계산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투자 분석을 하기 위해서 봅시다. 임대료 수익과 매각 대금이 얼마나 될지 미리 한번 계산을 해볼 거란 얘기입니다. 두 개를 풀어갈 건데 그래서 책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금 흐름이라고 되어 있고요. 괄호 2번에 가보겠습니다. 2번에 가시면 두 번째 줄 끝에 일정한 기간 동안 임대한다 했죠. 운영을 통해서 뭐가 발생합니까? 임대료 수입. 임대료 수입을 책에서는 뭐라고 쓰고 있고 영업현금 흐름. 그럼 다음 줄에 투자 기간 말에 부동산 팔죠. 매각 대금이니까 자본 이득을 또 뭐라고 썼다? 매각 현금으로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구하러 가는데 괄호 3번에 보시면 파란색 글씨 보세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세금을 내고 나서의 현금 수지입니다. 그러니까 매년의 세후 현금 수지라고 되어 있죠. 영어 단어는 물어보지는 않습니다만 뒤에 활용할 거니까요. ATCF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기간 말의 매각 대금은 세후 지분 보호 계획인데 ATER 되어 있죠. 영어 단어는 필요는 없습니다. 이따 활용할 거니까 당연히 세금 내고 나서의 수익을 구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영업현금 흐름이 뭡니까? 임대료 수입이라는 얘기입니다. 1년 동안의 소득이득, 임대료 수입을 구하는 과정을 공부하러 갑니다. 넘기겠습니다. 넘기시면 회색 박스가 나와요. 별표를 3개 하세요. 자, 그래서 1년 동안에 임대료 수입이 얼마나 될지 구하는 과정을 영업수지의 계산 과정이라고 합니다.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과 지출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대학 부근에 원룸에 투자한다 그래서요. 원룸의 객실은 100실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100실에 해당하는 임대료 수입이 가능하겠죠. 그럼 규모가 적지 않은 거니까 부가적으로 구내식당 운영할 수도 있고요. 층별로 유료 자판기, 세탁기, 유료 세탁기 두고 부가적인 수입도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주차요금도 받는다고 가정할게요. 암기할 건 아니고요. 지금 보고 계신 것들은 임대소득은 아닌 거죠. 임대소득이 부가적인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임대료 수입도 있고 뭣도 있다. 기타 소득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수식이 맨 밑에 보시면 맨 밑에가 세후 현금 수지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다? 세후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구하는 거, 자 동그라미 1번 붙여서요. 가능 조소득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조의 표현은 일본식 표현입니다. 총소득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 건데 진짜 공부하실 내용은 우리식 개념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물 건너온 학문이라서 우리와 좀 달라요. 그래서 가능 조소득, 가능 총소득, 가능 총수입이다. 자, 용어 구분합니다. 임대 사업을 통해 발생 가능한 임대 총수입이라는 얘기입니다. 방이 몇 칸이라 그랬던가요? 100칸이다. 그러면 방 한 칸당 연간 임대료에다가 객실 수를 곱하면 가능한 총수입을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까? 그럼 방 한 칸을 보고 계신 것처럼 단위당 예상 임대료라고 쓴 것이고요. 객실 수를
임대 단위 수다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방 한 칸당 연간 임대료가 600만 원이고 방이 100실이라고 했으니 가능한 총 수입은 얼마가 될 것이다. 6억이다. 이렇게 구하겠다는 말입니다. 용어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임대 가능한 소득이고 부가적인 수입이 있죠. 다 묶어서 기타 수입입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기타 소득, 기타 수입이라고 해서 결국은 성격은 영업 외 수익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한데 100실이 모두 만땅 될 일이 만무하죠. 빈방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빈방은 공실이라고 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반값을 떼먹고 도망가 버리면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손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미리 떨어내는 것을 대손충당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실 및 불량부채라는 표현도 쓰고 공실 및 대손충당금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시험장에는 대손충당금이 뭐냐고 물은 적은 없는데 이 용어는 알아야 될 거니까요. 손실에 대비해서 미리 떨어내는 걸 뭐라고 한다? 대손충당금이다. 대개 이제 가능히 한 5% 정도를 미리 뺀다고 합니다. 요게 지금 6억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5%니까 6, 5, 30, 3천만 원 정도를 미리 반영을 해서 공제를 합니다. 공제를 하게 되면 동그라미 2번 붙이시고요. 2번에다가 유효조소득입니다. 유효조소득, 유효총소득입니다. 그럼 이게 성격이 뭡니까? 라고 하면 실제적인 영업수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영업수익이라고 제가 쓴 이유가 있죠. 임대사업을 통해 수익만 발생하는 건 아니다. 소요되는 비용, 경비도 들어가겠죠. 그렇습니까? 임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니까 운영경비라고 쓰기도 하고 혹은 영업경비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럼 영업경비를 공제하게 되면 동그라미 3번 붙이시고요. 순영업소득이라는 게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뒤에 가면 활용할 거니까요. 이제 순의 의미를 좀 보고 갈게요. 여기서 순의 의미는 총소득에서 총비용을 이렇게 공제한 결과물을 뭐라고 한다? 순이라고 한다. 흔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자,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공제하면 이 차감한 결과물을 우리 뭐라고 한다? 순수익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활용할 거니까요. 순이란 말이 나오면 앞에 뭐 한다? 공제한다는 의미를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소득이죠. 따져볼 겁니다. 세 가지는 처음에 내 돈과 타인 자본 합한 100억으로 만든 결과물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한 거니까 순영업소득은 총투자액에 대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성격을 정의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빌려온 대가는 갚아줘야 되는 거죠. 얼마 빌려왔습니까? 60억 빌려왔잖아요. 60억에 10%면 얼마? 6억. 이 타인 자본에 대해서 해마다 여러분이 갚아줄 금액을 부채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럼 부채 서비스를 상환하고 나면 동그라미 4번 붙이시고요. 4번에 세전 현금 수지라는 게 구해집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기 전에 소득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세전은 순에서 부채를 뺐으니까 이제 이 성격은 내 돈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지분 투자액에 대한 결과물이다. 우리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뭔 세금을 내라는 얘기인데요. 개인들이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 낸다고 하죠. 법인은 뭐라 그럽니까? 법인세. 영업활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영업소득세를 공제한다고 합니다. 혹은 표현 바꾸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이렇게 차감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다?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게 됩니다. 영어 단어는 시험에 묻지 않은 거니까 그런 거 오실 필요 없고요. 이게 좀 번잡스럽고 좀 번거로운 일이 되겠습니다만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을 묻고 나중에 3월 달에 가면 공부량이 늘어나요. 여기서 파생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꼭 숙지해야 된다 말씀 당부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 이 시험을 물어보는 스타일은 이런 식입니다. 이걸 박스로 넣어주고요. 빈칸을 만들어 놔요. 빈칸을 만들어 놓고 빈칸을 채우세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하는 계산 과정을 지문으로 묻기도 하고 선택형 문제로 묻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순영업소득, 세전,
세후를 계산하시오. 계산 문제도 나옵니다. 이 여러분이 좀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거 그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 없습니다. 외우는 방법도 수십 수백 가지가 돼가지고요. 전부 다 외우고 계시는데 모의고사 결과 데이터 보면 정답률이 50%밖에 안 나옵니다. 이 절반이 틀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시험장 가도 절반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뭘 요구를 하는 거냐면 난이도가 상급이 아니에요. 중하급인데 얼마나 순발력 있게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일단 이런 용어를 생활 속에 거의 접하시지 않다 보니까 일단 부담스럽잖아요. 용어 자체가. 그래서 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사실은 제대로 한 3번 정도 써보시면 그렇게 난감한 또 내용은 아닐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비교합니다. 가능과 유효는 같은 말이다? 같은 말 아니잖아요. 가능은 임대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이고 이건 실제적인 수익이라는 얘기니까. 자, 그러면 유효는 어떻게 구합니까? 읽어볼게요. 읽어보세요. 가능 총소득에서 기타 소득을 더하고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을 제해서 구한다. 그렇습니까? 그럼 요거 두 개 순서 바뀌어도 아무 관계 없어요. 가능에다가 대손 충당금을 제하고 기타 소득을 더하면 뭘 구할 수 있다? 유효를 구할 수 있다. 물어봅시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가장 값이 큰 건 1번이죠. 반드시는 없어요. 학계론에. 자, 그래 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가령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을 제로 전혀 반영하지 않으면 가능보다 유효가 더 큰 거죠. 이게 마이너스 항목이 없으면 그러면 다시 기타 소득은 5천만 원, 대손 충당금이 1억 원이 되면 그럼 유효가 더 작은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론지면 항상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대개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가능 총수입은 유효보다 큰 편이다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드시는 들어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건 유념하실 필요가 있고 그럼 다시 2번 유효는 순보다 뭐하다? 큰 편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반드시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유효를 영업수익이라 했잖아요. 그럼 요건 뭐다? 영업 경비다. 그럼 결국 영업 경비의 항목에 해당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구분할 건데 물어봅시다. 대손 충당금은 영업 경비입니까? 영업 경비가 뭡니까? 임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용이라는 얘기니까 아니니까 빠져나와 있잖아요. 그거 왜 외웠냐고 묻는 게 아니고 용어만 정리했으면 헷갈릴 지문이 아니다. 손실에 대비해서 미리 떨어내는 것이 경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봅시다. 부채 서비스도 영업 경비에 해당하지 않죠? 아니니까 빠져나와 있어요. 소득세도 경비에 해당하지. 그 꼬셔요. 그러니까 임대 소득엔 소득세는 영업 경비에 반영한다. 반영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25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유효 총소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면 모두 몇 개나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몇 개냐고 물으면 천인공노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아래쪽 자료들은 필요 없죠. 위에만 알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대료가 보이죠? 또 뭐가 있고? 기타 소득 바꿔버립니다. 영업의 수입. 공시를 하면 뭐 구할 수 있다? 유효를 구할 수 있다. 그럼 유효에서 뭘 빼면? 경비를 빼면 손으로 구한다 그랬으니까 예를 들면 영업경비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쓰지 말고 책에 있으니까요. 임대부동산의 유지비, 관리비. 불나면 서운하죠. 어떻게 하실랍니까? 화재 보험료. 고객들 많이 오라고 광고할 수 있죠. 광고비. 종업원 고용하면 급여 줘야 되죠. 인건비란 얘기입니다. 자, 재산세도 경비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이에요. 재산세가 영업 경비에 들어가니까 소득세도 경비에 들어간다고 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세는 경비에 들어가는데 소득세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닌 거 대손 충당금 부채 서비스 소득세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외에 시험에 물어봤던 표현 부동산 소유자 급여 개인 업무비 소유주의 급여나 소유주의 개인 업무비는 영업 경비에 해당하는 겁니까? 이들은 해당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외우면 공부량은 늘어가는 거예요. 이 부동산 소유주의 급여와 소유주의 개인 업무비는 영업 경비에 해당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읽어볼게요. 유효 총소득에서 유지 관리비
보험료, 광고비 등을 공제해서 뭘 구할 수 있다? 순영업소득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영업경비 항목이 많아지면 순영업소득 크기는 뭐한다? 작아진다. 이런 식의 문제란 얘기입니다. 자, 그 위에 또 순영업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1번 공실 및 대손 충당금, 2번 유지관리비, 3번 보험료, 4번 종업원 급여, 5번 연간 이자 비용. 아직 들어보도 안 했잖아요. 연간 이자 비용은 경비이다 아니다. 요 놈을 지금 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자료는 필요 없지요. 위에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이 경비는 아닙니다만 순을 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인 거죠. 그렇습니까? 집중해야 돼요. 순을 구하려면 위는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경비는 아니죠. 순을 구할 때는 필요한 자료다. 그러면 부채 서비스를 이렇게 용어를 바꿔버린 겁니다. 출제자가. 빚에 대해서 갚을 금액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순을 구하기 위해서는 부채 서비스, 연간 이자 비용은 필요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각각의 항목을 주고 이 값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물어봐요. 계산 문제는 곱하기 더하기 빼기 하는 것이니까 이게 수준이 높은 문제가 아니고 숙달이 돼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다시 되묻습니다. 3번 4번 순과 세전은 동일할 수 있다. 다시 물을게요. 순과 세전은 동일할 수 없다. 동일할 수 있다. 항상 없다 그랬잖아요. 자, 다시 순은 세전보다 큰 편이죠. 반드시 조건 바뀌면 달라지는 겁니다. 전액 자기 자본으로 했다면 부채 서비스 없는 거죠. 그럼 순과 세전은 동일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문제라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세전 현금 수지는 순에서 무엇을 부채 서비스를 공제한 것이다니까 전액 자기 자본이라면 순과 세전은 동일할 수도 있더라니.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다시 그러면 세전에서 뭘 빼면 소득세를 공제하면 뭐를? 세후를. 세전보다 세후가 작지요. 당근 조건은 줍니다.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랍니다. 세금 부과 대상이고 세전이 적자가 아니면 세금이 부과가 되는 거죠. 세금은 어디 있는 곳에? 소득이 있는 곳에. 그럼 적자가 아니라면 세전보다 세후가 더 작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고 이게 적자라고 한다면 동일할 수도 있다. 전부 다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순발력을 무효하는 문제에 그래서 그 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이걸 굳이 앞대가리를 따서 외우는 방법이라고 하면 이렇게 가, 유, 순, 세전, 세우 하면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가, 유, 순, 전. 방법은 알아서 하세요. 뭐 별 방법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 유, 순, 전. 1번부터 5번이 뭐예요? 소득이에요. 소득. 그러면 공제할 거 공실 및 대손 충당금 빼내고요. 다음 뭡니까? 영업, 경비, 부채 서비스. 다음 뭐다? 세금이다. 시험은 주관식 아니니까 이게 세금이 돼 있잖아요.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되고 소득세, 세전세후 했잖아요. 그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성격이 영업수익이라고 했으니까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영업경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외우지 말고요. 한 두세 번 천천히 써보시면 금방 눈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앞대가리 따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용을 정확히 좀 알고 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용어들을 잘 구분해서 좀 대응을 해둘 필요가 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3월 달에 4월 달에 가면 공부량이 늘어나요. 소득세까지도 구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이 정도는 숙제 좀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책 확인하겠습니다. 괄호 2번 볼게요. 이제 용어들 구분합니다.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임대료 수입 외에 부가적인 수입이라고 되어 있죠. 괄호 안에 뭐라고 되어 있고요? 영업 외 수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다음 줄에 구내식당 운영 수입, 주차료, 자판기 등을 통해 얻는 임대 소득 외에 부가적인 수입을 기타 소득, 영업의 수입입니다. 괄호 3번 공실은 빈방이라 그랬고요. 동그라미 2번 대손 충당금. 그게 뭐냐고는 안 물어도 예상 손실에 대비해서 미리 떨어내는 개념을 대손 충당금. 간단하게 쓰면 공실 및 불량 부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불량 채권인데 불량 부채라는 표현도 쓰기 때문에 용어는 좀 구분해 두시고 타이틀에 있잖아요. 괄호 3번 보시면 이퀄 공실 및 불량 부채라고 돼 있죠.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괄호 5번은 별표 가시고요. 영업경비. 영업경비 정의 임대 운영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경비다. 그래서 2번 항목 경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유지, 관리비, 화재 보험료, 광고비, 종업원 급여가 보입니까? 인건비. 그리고 그 줄에 전기요금, 전화요금, 재산세 동그라미 치고 재산세도 경비에 포함이 된다. 그럼 동그라미 3번 언급을 했던 것처럼 공실 및 대손 충당금, 부채 서비스, 또 소득세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만 보시고요. 오른쪽에 보조단 가시게 되면 소유자 급여가 보입니까? 보조단이에요. 소유자 급여 개인 업무비 경비이다?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업 경비가 뭐예요? 임대 사업에 소요된 경비인 거니까 부동산 소유자 급여나 소유주의 개인 업무비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내려갑니다. 7번 항목 보실 건데 역시 보조단 가세요. 보조단 가시면 동의어들이 나와 있죠. 대출받은 금액을 오늘 얼마? 60억. 60억을 뭐라고 쓴 것이고요. 융자금. 동의어로 뭐라고 쓰고요. 대출, 원금, 혹은 저당, 대부액이라고 합니다. 이 전부 같은 말이죠. 그럼 융자받은 금액에 대해서 해마다 갚아야 할 금액. 왼쪽으로 오세요. 본단으로. 본단이 뭐가 보입니까? 원리금 합니다. 매기 갚을 금액, 부채, 서비스, 매기 갚을 금액, 저당, 지불액. 이렇게 용어들을 바꿔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익숙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매기 갚아야 할 금액을 뭐라고 한다? 원리금, 원금이자 합계, 부채, 서비스, 저당 뭐라고 한다? 지불액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채 서비스는 융자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경우처럼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면 여기에 뭐만 들어가요? 이자만 들어가는데 대출 받는 방식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면 여기에 원금 이자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7번 타이틀에 동의어 정리하세요. 부채 서비스를 다른 말로 뭐라고 쓰고요? 저당, 지불액, 혹은 원리금, 혹은 월부금. 표현 바꿔서 또 뭐라고 쓴다? 연간, 이자 비용. 그렇게 쓰기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려갑니다. 7번의 네 번째 줄로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은 융자 조건에 따라서 뭐한다? 달라질 수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8번 볼게요. 세전 현금 소지는 순에서 뭘 뺀 거예요? 부채 서비스를 공제한 것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부를 차입해서 조달했다면 당연히 부채 서비스가 있단 말이니까 순보다는 세전이 더 뭐하다? 작다. 그러나 파란색 글씨 전액 자기 자본으로 했다면 갚을 금액도 없는 거죠. 그럼 순과 세전은 뭐 할 수 있다? 동일할 수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책 넘기겠습니다. 이제 그럼 359페이지 가서 하단부에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3번 타이틀 임출하시고요. 5년 말에 부동산 판다고 했지요. 그렇습니까? 이 매각대금을 구하는 과정을 지분 복귀액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냐면 자, 우리가 5년 말에 부동산 팔 때 봅시다. 자, 얼마 빌려왔다 그랬어요? 처음에 60억. 60억 빌려왔는데 이 중에 5년 동안 20억을 상환하였다면 갚지 못하고 남은 게 얼마? 40억. 그럼 5년 말에 부동산 판다 그랬으니까 못 갚은 빚 모두 갚고 나서 내 돈에 대한 결과물을 보겠다고 해서 지분 복귀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5년 말에 부동산 매각대금을 뭐라고 한다? 지분 복귀액이다. 맨 밑에 파란 글씨 보세요. 자, 그래서 최초의 지분 투자액에 대한 결과물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지분 복귀액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또 역시 지금 박스가 있잖아요. 박스 별표 하시고요. 여기는 분량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앞에 공부했던 여기 보시면 2번부터 5번까지의 흐름을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자, 총 소득에서 총 비용 빼니 뭐가 나옵니까? 순이 나왔죠? 거의 같습니다. 방법은. 그러면 팔 때도 여러분이 팔고 싶은 가격을 예상되는 매도 가격이라고 합니다. 매도 수익이라는 얘기고 영업활동할 때 영업 경비가 들어갔던 것처럼 부동산 팔 때도 경비가 소요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럼 매도 경비가 이렇게 공제하게 되면 다음 항목이 순이었죠. 3번 항목 이도 순이에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붙여서 순매도액이라는 게 계산이 됩니다. 다음 항목이 부채 서비스였죠.
그럼 갚지 못하고 남은 잔금을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고 합니다. 혹은 미상환 대출 잔액입니다. 오늘 표현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여기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20억 갚았다 그랬지. 남은 거 얼마? 4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공제하게 되면 다음 항목이 세전이었죠. 여기는 현금 수지라고 쓰지 않습니다. 세전, 지분, 복귀액입니다. 또 어떤 세금을 내라는 얘기인데요. 부동산 팔아먹었으니까 우리 표현으로는 양도세고요. 이게 미국식 표현이면 앞에서 부동산 팔아먹은 이득을 뭐라고 했던가요? 저 앞에요. 자본이득. 그러니까 자본이득세를 공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본이득세를 공제하면 최종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다? 세후 지분 복귀액을 구한다고 합니다. 공부에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영업수지의 계산 과정을 써서 정리가 되면 줄 따라서 한번 써보시면 금방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시험 주관식 아니니까 그리고 법하기도 외국시할 또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자, 논리적 흐름 같아요. 경비, 부채, 세금이에요. 자, 여기는 영업활동했으니까 뭐라고 쓴 것이고 영업경비, 팔아먹었으니까 매도경비, 기간 중에 갚을 원금이자 합계, 부채 서비스, 갚지 못하고 남은 잔금, 미상환 저당 잔금,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 영업소득세, 팔아먹은 대가, 자본이득세다. 자, 갑니다. 자, 예상되는 매도가격을 바꿨으면 총매각대금이라고 합니다. 총매각현금.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요? 순 매각대금. 읽어볼게요. 총매각대금에서 매도 경비를 빼면 뭘 구할 수 있다? 순매도에 구할 수 있다. 매도 경비가 많아지면 순매각대금은 작아지죠. 전부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럼 다시 미상환 잔액이 남아 있다면 순보다는 세전이 작지요. 요게 남아 있대요. 다시 그러면 전액 모두 상환하였다면 순과 세전은 동일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용어 구분합니다. 요건 총매각대금, 얘는 뭐라고 쓰고 순매각대금, 얘는 세전매각대금, 세후매각대금. 다시 세전이 세후보다 크죠. 반드시 그건 아니다. 또 양도 차이가 없으면 동일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마찬가지 빈칸 넣기 물어본 적이 있고요. 지문으로 물어볼 때는 한 8대2 비율로 물어봤습니다. 많이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쪽은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고 아직 이쪽이 계산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만 늘 물어볼 개연성은 두고 있어요. 그렇게 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의 내용 먼저 정리하시고 줄 따라 써보시면 그렇게 또 난감한 내용은 아니다. 시험에 이걸 A4지 주고 쓰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럼 빈칸 넣기 하면 여기 논리적 흐름 보면 되는 거니까 총매각대금에서 경비를 빼면 순매각대금이죠. 잔액 빼면 세전, 세금 내고 나면 뭐다? 세후 지분복귀액이다. 확인하겠습니다. 번호 붙이시고요. 붙여놓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색 박스 읽어보세요. 자, 매도 가격에서 뭘 빼면 경비를 빼면 순매도에 구할 수 있죠. 여기에다가 미상환 잔금을 공제하면 뭘 구하게 되고 세전 지분 복귀에. 그럼 세금 내야 되죠? 자본이득세 공제하면 세후 지분 복귀액을 구할 수 있다. 좀 읽어드릴게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번 매도 가격의 두 번째 줄 동의어가 나옵니다. 총매각대금이라고 쓰기도 하고 가운데 있죠. 총매각 현금 흐름이라는 표현도 쓴다.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중간만큼 매도 경비가 나옵니다. 매도 경비에는 처분과 관련된 광고비, 중개보수, 기타 등등등이다. 용어 구분하고요. 3번 한번 봅시다. 순매도액에서 상환하지 못하고 남은 미상환 잔금을 뺀 것을 세전, 지분 복귀액이라고 썼고 동그라미 니은 융자의 60억 중에서 5년 동안 20억을 갚았답니다. 남은 거 얼마? 40억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미상환 저당 잔금이다. 이처럼 미상환 잔금이 남아있다면 순매각 현금으로보다는 세전이 더 작을 것이 되겠다는 말이에요. 됐죠? 아주 난감한 내용은 아니다. 용어상에 좀 불편해서 그렇지요. 우리 자 읽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왼쪽에 보신 게 뭡니까? 1년 동안에 임대료 수입을 구하는 과정이죠. 이건 5년 말에 매각대금 구하는 과정입니다. 자,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과 매각 현금 흐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임대료 수입이고 이게 매각대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한 거냐면 좀 이게 지금 1.5문항입니다. 1교시가 출제문 나오는 게 요거 수익률 이거 공부 왜 하신 거예요? 요거 공부하신 이유 네가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왜 하라고 했어요? 요게 충족이 돼야 부동산 투자가 유발될 수가 잊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투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임대료와 매각 대금이 얼마나 될지 미리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이제 어떻게 갈 거냐면 쉬었다가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투자는 현재 한 거죠. 임대료와 매각 대금은 장래에 발생하죠. 그럼 투자 시점과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동일 시점으로 환산해서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쉬었다가는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개념을 공부를 하실 거라는 얘기 아시겠죠? 예, 쉬었다 가겠습니다.